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사흘을 남겨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낸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금수완박 입법에 반발을 해서 사표를 냈었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니 본인이 임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홀가분하게 검찰 조직을 새로 개편할 수 있는 검찰총장도 임명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다른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발목 잡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진보 성향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인사청문회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동훈 후보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이 상황인데 12명, 어제까지 12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12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하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 3사람만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일종의 거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 한 명은 본인들이 반드시 날려야 되겠다. 자, 이런 전략인데 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동훈뿐이 아니고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죠. 이 두 사람을 낙마를 시켜주면은 총리 인준 때 협조를 해서 한덕수는 살려주겠다. 일종의 인지를 잡고 포로 교환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권성동에게 그런 제안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은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어중이겠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일단 신뢰를 재확인하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어떤 협상, 물밑 거래, 이런 거에서 일종의 협박,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전화통화에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이 한덕수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신임을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로 이런 식의 흥정을 하면 안 된다. 이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도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총리까지 다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도 작용을 했죠. 지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정략적 목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한동훈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은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테니 문재인 정권 주변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제안하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발목 잡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음 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특히 이 금수완박 입법 여기 곳곳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행정부를 장악을 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취할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호영까지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까지도 그대로 안고 간다. 한덕수뿐이 아니고 그런 의지가 지금 국민의힘 인수위 주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은 윤석열 측 정호영도 고 민주당이 막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해서 여론전으로 돌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그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특히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한겨레신문이 연일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한겨레신문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너무 그 의혹 제기 차원이라서 제가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말려들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틀릴 대로 틀렸는데 사태가 의미가 있나. 정호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정호영 그 후보자도 국회의원들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좀 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아마 정호영 그 후보자도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지침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즉 그냥 정면 돌파하자. 그 한독수에게도 그렇게 했고 정호영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 또 이런 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정호영이 낙마를 하면은 모든 화력이 또 한동훈에게 집중이 됩니다. 정호영 낙마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물러날 민주당이 아니죠. 한동훈 낙마시키기 위해서 또 화력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호영 선에서 딱 방어선을 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 정호영의 아들, 딸, 그 경북대 의대 편입에 대해서 아빠 찬스 이런 논란이 상당히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 질질 끌려가서 새 정부 구성도 못하는 이 상황은 안 된다. 이것이 이 양갈래 상황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고 하는 쪽으로 강행하는 쪽으로 내각 구성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청와대는 국민에게 다음 주부터 반납을 하고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 참모들을 어제 비서관급, 1급 비서관급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참모들이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고 그 대신 경제수석실에는 관료들을 배치를 했다. 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에는 검찰 출신 중에서 신뢰를 했던 인물들을 발탁을 했는데 윤석열 인사 스타일은 주로 실용, 실력주의, 능력주의죠. 그래서 경제팀에는 관료 출신들을 발탁을 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인사 스타일을 또 선보였습니다. 비서관급 1차 인선 19명인데 총무비서관 윤재순,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일 때 대검의 그 살림살이를 지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는데 그리고 또 주목되는 인물이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를 했었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다 자천이 됐다가 이번에 이 주진우 법률비서관 내정자가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검증을 하는 팀을 이끌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그전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 법무비서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법률비서관이 비서실장 직속입니다. 그래서 법률비서관이 상당한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기획관에도 검찰 출신인 복두규 내정을 했고 이 대통령 정책조정기획관의 장성민이 저번 대선 예비후보로도 출마를 했었죠. 장성민이 발탁이 됐는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거의 비슷한 직급으로 복귀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비서관에 또 홍지만 전 국회의원 이렇게 보면은 또 홍지만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된 것을 보면은 홍지만 전 의원은 친이계였죠. MB계. 그래서 이명박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20대 사람들이 속속 요직에 앉는데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주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다음 10일 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취임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취임식 총감독 이도훈 총감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와서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하는 이런 색다른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상에서 그냥 서서 취임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따로 돌출 무대를 만들었다. 거기서 취임사를 발표하는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다. 이 정도만 살짝 알렸습니다. 또 다른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취임식 역사상 첫 돌출 무대를 사용을 했다. 자, 취임식 주제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깜짝쇼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이제 이 정권 교체, 어쨌든 여러 가지 회방이 있고 논란이 있어도 정권 교체는 다음 주 되면은 공식화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갖죠. 자,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수사가 본인에게 닥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입성을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천 계양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아마 확실해졌고 오늘 내일 주말 중에는 그것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도 오늘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은 이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분당갑 쪽에 지금 김원혜 그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성남 분당갑 쪽에 출마를 하는 것을 오늘 아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특히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로 기울였는데 명분 없는 등판입니다. 명분 없죠. 지금 대선 패배하고 한 20일 만에 다시 선거에 나서겠다고 명분이 없는데 이재명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사를 피하려면은 배지를 달아야죠.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자, 지금 상당히 이재명은 다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아 회의론이 적지 않았지만 사나흘 전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자, 그런데 기류가 출마하기로 기류가 급변했는데 급변한 이유가 뭐냐?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의 등을 떠밀었다.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검찰에 불려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검찰 수사권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4개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난 4일 날에 그 부인 김혜경 씨, 그러니까 4월 4일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거기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 고문이 국고손실죄 피의자 국고손실죄로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리고 그 어전 업무를 했던 배모 사무관이 있었죠. 그 사람의 11년치 급여가 5억 5천여만 원이 손실액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이 일반인을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채용을 해서 배소연 씨죠. 채용을 해서 거기서 이 월급을 줬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데 경기도청 일을 시키지 않고 부인 수발을 들게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서 월급에 나갔죠. 그래서 11년 동안 성남시부터 했기 때문에 5억 5천여만 원 이것이 국고 손실액으로 기재가 됐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은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끝이 없죠.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런데 어쨌든 첫 피의자로서 첫 혐의는 국고 손실죄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뭐가 더 있을지도 모르죠. 성남 분당경찰서도 지난 2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쏟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국고 손실죄가 첫 제명입니다.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공범, 이렇게 영장에 보면 이재명, 김혜경은 공범이다. 피의자로 특정을 하고 국고손실 혐의 공범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보통 이 회계 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단체장 본인이죠. 경기도지사 본인입니다. 성남시장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공범으로 포함됐다. 올해 2월에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이 논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 8,500만 원, 배수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또 7급 제보자가 있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본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도청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개인 수발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5,200만 원을 이재명 부부가 유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경찰 수사, 지금은 또 검찰 수사도 되게, 검찰이 정강수사 같은 수사를 할 수가 있죠. 4개월 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배지를 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배지를 달려면은, 원래 명분이 있으려면은 본인이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성남 분당구에 가는 게 맞겠죠. 분당에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인천으로 가느냐? 인천이 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되기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 성남 분당구에서는 이재명이 42.34%를 득표해서 윤석열의 55.0%에 비해서 12.6%나 뒤졌습니다. 윤석열에게 참패를 했던 그 지역이 본인이 살고 있던 성남 분당이죠. 그러니 거기에서는 출마하면 또 지겠다.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그런 판단 때문에 인천 계양으로 옮겼는데, 인천 계양은 대선 때 본인이 이재명이 51.86, 윤석열이 43.14, 그래서 이재명이 8.73포인트 앞선 지역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은 당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막판에 민주당 안에서는 출마 자체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친문 진영에서 특히 명분이 없다.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출마하고 싶으면 분당으로 가라.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에 혹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랬으면 이번에 다시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성남 분당 갑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위원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국민의힘 사람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합당을 했죠. 국민의당과. 그리고 이번 출마는 당권 도전을 알리는 신호탄 성격이 강하다. 분당갑에서 당선되고 경기지사 선거까지 도움을 줄 경우 당권 도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기지사 선거에는 김은혜 후보가 나가 있는데 김은혜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좀 밀리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가 출마를 하면은 이 김혜경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면은 본인의 안철수 후보의 이 정치적 몸집도 커진다. 그런 분석입니다. 이재명의 조기 등판에 대해서는 수사 방탄용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조기 등판 가닥 잡았는데, 그거는 명분은 여러 가지 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수사 막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 국회의원 백지를 달면은 이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죠. 체포되지 않습니다. 체포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죠.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서 불러도 오늘 나 국회 회기 있어. 국회 회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방탄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저로 그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자, 어쨌든 피의자 이재명의 첫 제명은 국고 손실죄다. 이 민주당,
이렇게 이재명 본인이 이렇게 나가서 스스로 방탄복을 입으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본인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테마는 문재인도 지켜야 되고 이재명도 보호해야 되고 바쁩니다. 바빠서 뭐 금수완박 이것도 뭐 저로 민심과 동떨어져서 강행 처리하고 이렇게 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입법 독주를 예고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안 내놓는 민주당, 동아일보 일면 톡으로 썼습니다. 또 입법 독주 예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모든 안건이 거쳐서 가는 통로죠. 이 통로인데 이것이 전통적으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견제 기능 때문에. 그런데 이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그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그 민주당이 독식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다 내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1년 전에 원구성이 가까스로 됐는데, 그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1년 동안은 이 민주당이 하고 6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당이 1년 동안 하고 1년 후에 야당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죠. 그러니 아니야, 법사위원장 또 우리가 해야 돼. 본인들이 야당이 됐으니까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1년, 국민의힘 1년 이렇게 했는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아니야. 그때는 여당이 1년, 야당이 1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당 됐으니까는 우리가 1년에 더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지난해 7월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사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민주당이 법사를 맡아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법사위가 여러 가지 법안도 처리가 되지만 특히 이 금수완박 국면에서 상당히 할 일이 많죠. 중앙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고 하는 것이 6개월 후에 입법을 하고 1년 동안 그 준비를 한 데 출범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중수청을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만약에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소관으로 둔다면 한동훈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런 것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못 내놓겠다 한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오명기사입니다. 중수청법 위에서 법사위원장 못 내죠. 원구성 합의까지 뒤집겠다는 민주당. 거의 노골적으로 대놓고 다 하죠. 여야가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분배를 했고, 올 6월부터 시작하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연내에 중수청법을 제정해서 검찰에 남겨둔 부패,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시켜야 한다. 그러니 중수청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지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도 국민일보와 매일경제가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뭐냐 하면 알박기 인사 곳곳에 했죠. 심지어 대선 하루 전까지 공공기관장을 막 임명하는 그런 행포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습니다. 국민일보가 분석한 것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임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겨우 14개 뿐이다. 공공기관장이라는 것이 정부 부처와 서로 막 연결되어 있고 산하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호흡을 정부 부처와 행정부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 대통령실과도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미리 문재인 쪽 사람들이 다 알박기를 해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은 주로.
새 정부가 올해 안에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 합하면 130곳인데 이 중에서 10.8%인 14곳만 임명을 할 수 있다. 3년인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이 대다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공공기관장을 잇따라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권 말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죠. 아직은 우리가 대통령이야. 우리 맘대로 할 거야.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발상이죠. 매일경제는 여기 국민일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곳인데 전체 공공기관장을 다 합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장을 합하면 368개인데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70%가 임기 1년 넘게 남았다. 그래서 정권은 바뀌는데 공기관장 257명과는 어색한 동거를 해야 된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368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인사가 257명,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70%가 최소 내년 중반까지 윤석열 정부와 어색한 동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알아서 뭐 비켜주거나 했습니다.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죠. 버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그 환경부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원경 환경부 장관이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 그 블랙리스트 이것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찍어내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블랙리스트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막 수사를 벌이고 또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찍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법인카드 유용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다 내보냈죠. 지금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는데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을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 3면 해석 기사를 보시면은 블랙리스트 수사 후폭풍으로 거취를 강제 못하자 버티는 공공기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버티는데 수사를 이제 블랙리스트이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죠. 아, 정권 바뀌면은 저렇게 찍어내는구나.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그러니 찍어내지 못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막판에 막 사람들을 임명을 한 겁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선 이틀 뒤에 3월 11일에 임기를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과 3년을 같이 일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공공기관의 이름도 참 생소한 기관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연봉이 그냥 억대가 되고 무슨 뭐 인사청문회도 받지 않고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 정권 주변 사람들의 전리품처럼 나눠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대선 하루 전날 3월 8일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국가정보원 차장까지 지낸 사람,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딱 여기 한국공항공사에 심어놔서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교묘하게 이런 장치를 걸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9일에 월요일에 퇴임을 합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